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밤사이 뉴욕장은 혼조 마감이었죠. 다우와 S&P 500은 5거래일 상승을 이어갔습니다만 나스닥은 엔비디아의 변동 속에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엔비디아는 하웨이에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할 만한 칩을 개발 중이라는 소식에 영향을 받기도 했고요. 장중의 변동이 4%까지 빠지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엔비디아 낙폭을 줄이긴 했는데요. 반도체 진영의 하나의 큰 축이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시세가 오늘 우리 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필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미중 무역 협상 관련해서 공회전의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죠. 나아질 것이다, 아니다라는 의견 등이 분분한 가운데 트럼프의 발언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주식시장이 무너지더라도 관세에 대한 스탠스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 해석에 따른 흐름과 단기간에 조금 회복한 뉴욕장의 움직임까지 반영했을 때 당분간은 조금 실적을 보고 가자라는 심리가 강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이슈들이 추가됐는지 내용부터 하나씩 점검하면서 자세히 전략까지 이어가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 장에 대한 흐름부터 열어보도록 하죠. 어제 국내 장도 조금의 숨고르기 현상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하락 종목 개수가 조금 더 많은 장이 전개됐죠. 코스피는 그나마 업종 내에서 오르는 쪽이 더 많았습니다만 코스닥은 바이오 진영의 부침이 다소 크게 나왔습니다. 그 영향을 받아가면서 낙폭을 좀 키우는 흐름이었죠. 자, 영향이 있었던 뉴스들 한번 그림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자, 조선 섹터 수주도 괜찮았고 실적도 서프라이즈고 거기에 방한 일정까지 앞두고 있죠. 트럼프의 장남이 30일에 방한한다라는 소식이요. 그 덕분에 어제 또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만 일부 종목들의 상승폭이 장중 고점 대비는 줄어드는 음봉의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이 부분이 만약 오늘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잠시 또 숨 고르는 시간이 필요할지 지켜봐야 되겠고요. 모건 스탠리의 온다 시리즈. 겨울이 온다. 이번엔 빙산이 온다. 그래서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 PSK홀딩스, HBM 진영의 타격이 조금 더 크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자, 암화폐 시작과 함께 세론의 흐름이 나왔죠. 알테오젠을 비롯해서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흔들림이 좀 있었고요. 특히나 오름의 내림이라고 넣어봤는데 오름 테라퓨틱스가 어제 유방암 관련해서 이제 개발을 중단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면서 하한가를 기록했죠. 이것이 반도체 바이오 쪽에 센티 위축을 좀 가지고 오면서 제약바이오의 하락에 조금 더 한몫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좋았던 쪽을 보시면 테슬라의 급등 영향 속에 2차 전지와 자율주행 종목들 비교적 괜찮았고요. SK텔레콤의 해킹 사태, 보안과 유심 관련주의 흐름을 전일장 짚기도 했었는데요. 유심, 보안 종목들 그리고 반사 이익 기대감에 다른 통신사의 주가가 좋았습니다. 어제 유심보안주 한번 보실까요? 한싹이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유비벨록스도 상한가였습니다. 한싹은 보안주죠. 유비벨록스는 유심 공급업체입니다. 한솔 인티큐브 역시나 상한가 부근, 엑스큐어, 모니터랩 등의 종목들 굉장히 뜨겁게 반응했던 어제였습니다. 자,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주요 섹터의 향방 가르기가 조금 어려웠던 국면에서 중국 관련한 키워드도 영향을 줬습니다. 중국에서 내수 부양을 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계속적으로 얼마 전부터 말씀드리고 있는 중국의 노동절 연휴에 대해서 일정 부분 관광객이 들어와서 소비를 해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고요. 한시적이긴 합니다만 무비자 입국 허용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여행, 카지노, 면세, 엔터 쪽에서 어제 반응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롯데 관광개발, 파라다이스, 그리고 호텔 신라 등의 종목 등이 강하게 올라가기도 했죠. 자, 이렇게 이슈가 있었던 쪽에서는 반응을 보이긴 했으나 전체적으로는 조금 단기간에
일정 부분 오른 것에 대한 숨 고르는 현상이 나왔던 하루였습니다. 자, 어제 유심과 보안 관련주들 단기적으로 관심을 뜨겁게 받을 수 있음에 대해서 살피기도 했었죠. 앞서 보셨다시피 유비벨록스의 상한가, 엑스큐어의 상한가 흐름 있었고요. 보안 쪽에서도 한싹이나 센즈랩, 모니터랩 등의 종목 등이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지니언스는 미리 올랐던 것의 영향이었을까요? 어제 음봉을 기록하는 모습도 좀 차별화된 흐름이 나오기도 했었죠. 자, 유심 무상교체 관련한 피싱에 대한 주의보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지금 SK텔레콤에 대한 불만과 불안이 다른 통신사로 차라리 갈아타자라는 흐름으로 이어지는 것을 내다봤을 때 KT나 LG U+의 반사 수혜 기대감도 꽤 강합니다. 어제 두 종목 다 모두 올라줬고요. KT 역시나 신고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KT는 1%대 상승이었고요. LGU+는 상대적으로 KT보다는 그간 관심을 좀 덜 받았었기 때문에 어제는 더 강하게 흘러갔습니다. LGU+는 3%의 상승을 나타내기도 했네요. 자, 정치권에서 주목할 경우 테마의 수명이 조금 길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살펴봤었는데요. 일단은 곳곳에서 좀 주목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박앵커의 연결고리로 민심을 잃은 SK텔레콤, 유심과 이심이 관건이 되고 있다라는 내용을 담아봤습니다. 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유심 대란에 대해서 SK텔레콤 특단의 대책을 내놔라. 30일 청문회에서 그와 관련한 내용 등 을 밝힐 것이다라고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조기 대선 국면에서 정치권에서 관심 갖기 좋은 이슈가 발생을 한 것이고요. 이것에 대한 해결에 대해 주역이 되고 싶은 니즈도 분명 반영이 될 겁니다. 일단은 시장의 관심에 들어오고 있는 이슈라는 점을 한 번 더 살펴볼 수가 있을 거고요. 자, SK텔레콤의 유심 대란. 어제 저도 이제 시장에 갔다가 SK텔레콤 대리점 앞에 엄청난 줄이 있는 것을 보고 상황이 정말 심각하구나라는 것을 인지했었는데요. 유심 공급 업체들 내달 중순까지 추가로 더 많은 양을 공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언론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유심을 대신해서 이심에 대한 사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유심을 이해하기도 어려운데 또 이심이라는 게 등장했죠. 이심이라는 것은 유심과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유심칩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에 이렇게 끼웠다 뺐다 하게 되죠. 이런 스마트폰의 삽입이나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단말기에 내장되어 있는 칩에 이용자가 이제 통신사의 프로파일을 다운받아서 쓰는 것을 이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심으로 봤을 때는 공급업체들 앞서 봤던 유비벨록스, 엑스큐어가 있고요. 이심업체들로 봤을 때는 유엔젤, 우리넷, ICTK 등이 거론되고 있으니까요. 민심, 유심, 이심, 박앵커의 연결고리 이 내용들도 일단 이슈 측면에서 그리고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SK텔레콤 사태에 대한 이야기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반사이익 기대라는 키워드로 두 종목군을 넣어봤는데 하나가 바로 하나비전 그리고 앞서 봤던 LGU+가 되겠습니다. 하나비전의 주가가 어제 7% 정도 상승으로 양봉을 그렸죠. 한미반도체의 주가는 어제 8%의 하락으로 음봉을 그렸습니다.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의 조금 불편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네요. 8년간의 동맹에 균열이 보이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작년부터 TC본더의 다변화를 계속 노렸죠. 그것에 한미반도체는 꽤나 불편했습니다. 그러자 한미반도체 측에서는 최근에 SK하이닉스에서 엔지니어를 철수하는 흐름을 보여줬죠. SK하이닉스 입장에선 그것 또한 굉장히 불편했을 수 있다. 그래서 장비 전체에 대해서 다변화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TC본더가 꽤 알려져 있고 주력이긴 합니다.
합니다만 한미반도체가 SK 하이닉스에는 거의 10가지 정도의 장비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이 장비 전 밸류체인에 대해서 공급사를 다변화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어제 한미반도체 주가가 급락으로 내디딘 거죠. 결국 SK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의 좀 불편한 관계 속에서 갈등이 치닫게 된다면 한미반도체가 SK 하이닉스로의 장비 납입이 좀 줄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한 우려감이 반영됐다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SK 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 측에서는 사실 무근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지속된 약간의 의심의 시각을 거두지 않고 있는 분위기인 거죠. 자, 한미반도체와 SK 하이닉스의 불편함, 그 사이에서 반사 이 기대를 노리고 있는 게 바로 한화세미텍의 한화비전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SK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 그 사이에 비집고 들어가서 TC본더를 납품하는 쪽 한화비전이었기 때문이죠. 한화비전의 주가가 더 가게 될지, 한미반도체와 SK 하이닉스의 관계는 어찌 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한화세미텍과 이 한미반도체 간의 이제 계속 소송 관련한 얘기가 나오고 있죠. 만약에 그와 관련한 노이즈가 지속된다면 한화비전 또한 약간의 노이즈가 낀 변동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시각 등도 시장 일각에선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저희 잠시 후 전략 챙겨가도록 하겠고요. 반사의 기대감으로 SK텔레콤의 어제 6%의 하락, SK텔레콤에서 탈퇴한 이들이 KT나 U+로 넘어갈 것이다라는 기대감 속에 LG U+ 어제 한 4% 정도 오름세를 나타났다. 이 반사 이 기대라는 키워드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종목군이었고요. 어제 특징주 쪽에서 저점의 통과 기대로 묶어볼 수 있는 종목들은 이렇게 3종목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는 호텔신라, 면세점의 업황, 저점을 통과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등장했죠. 한국과 중국, 일본을 동시 연휴, 노동절 연휴가 임박했고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호텔신라 44% 빠졌습니다. 올해 3월까지도 4% 정도 오르는 수준에 그쳤죠. 그런데 4월 들어서 15%, 그 상승의 대다수가 바로 어제의 장대 양봉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어제 호텔신라 이렇듯 장대 양봉을 기록하면서 12%의 폭등을 나타냈고요. 최근 들어서 외국인의 수급이 나쁘지 않았었는데요. 어제 외국인의 수급 꽤 강하게 유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관 매수세도 들어오면서 상승세를 보여줬네요. 자, 호텔신라의 시세 연속 기대할 수 있을지 보셔야겠고요. GS건설도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지금 워낙 건설 경기가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작은 업체들이 꽤 많이 부도가 나는 상황이라고 하죠. 살아남는 건설사들끼리의 꽤 수의 기대감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중에 GS건설도 눈에 띄었던 어제였죠. 2024년도 16% 정도 오름세, 올해 3월까지는 보시다시피 별다른 시세 없었습니다. 4월 들어서 조금 나아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기관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는 최근입니다. 어제장에서 4% 상승세를 나타내기도 했죠. 자, 마지막 종목은 이제 효성 TNC가 되겠습니다. 영업이익률이 꽤나 개선됐어요. 중국의 대규모 스판덱스 증설이 완화되면서 드디어 가격 반등을 좀 노려볼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이 나옵니다. 보시다시피 올해 3월까지도 못난이 종목이었어요. 4월 들어서 분위기 조금 나아진 정도, 어제 상승에 의미 부여할 수 있을지, 이 중에서 정말 저점을 통과하고 고개를 들게 되는 쪽이 어디일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노동절 연휴라는 타이틀이 조금 달려있고 조기 대선이 임박했다라는 점에서 정책적 모멘텀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이런 쪽, 이쪽에서 더 반등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증권가의 시각이네요. 전체적으로 시장이 주도 섹터에서 치고 나가는 모습을 못 보여줬고요. 어제 이제 바이오 쪽에서는 꽤나 변동이 크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한동안은 과매도권 ADR 이렇게 많이 기억을 했었죠. 통상적으로 이 ADR 지표가 75 이하면 과매도권으로 여겨지는데 지금은
126까지 코스피가 올라갔습니다. 코스닥도 118 수준이라는 것은 과매수권,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강력하게 강한 호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베팅을 하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거죠. 일정 부분의 숨 고르기를 염두에 두고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외 이슈들 들여다보죠. 어제 장 마감하고 나왔던 산업은행 관련한 뉴스였는데요. 산업은행이 하나오션과 HMM의 지분을 팔 수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하나오션의 지분 매각을 위해서 수요 예측에 돌입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죠. 블록딜 형식으로 수퍼센트 단위로 나눠서 복수의 수요처에 하나오션 지분 19.5%를 매각할 준비를 한다라는 겁니다. 2000년에 대우중공업의 지분을 확보하면서 그동안 하나오션을 가지고 끌어왔었던 산업은행인데 공적 자금 회수 측면에서 이제 이 지분을 매각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같은 매각 다른 느낌이긴 하죠. 하나오션은 승승장구했던 올해이고 HMM은 그렇지 못했었기 때문에요. 이 하나오션의 지분을 팔아서 공적 자금 이익으로 잘 회수하게 될 수 있을까? 산업은행 측면의 시각인 거고요. 애프터마켓에서는 산업은행이 지분을 판다라는 소식에 일단은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는 모습 눈에 띄기도 했습니다. 그보다 조금 더 늦은 시간에 뉴스가 나와서 애프터마켓에 반영이 되지 않은 듯한 느낌의 HMM. HMM의 지분은 산업은행이 무려 36%나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상선의 채무 불이행 위험 속에서 산업은행이 출자 전환을 결심했었고 그동안 한국해양진흥공사와 공동관리를 했었죠. 수차례 매각 시도를 했는데 무산되자 산업은행의 자금이 계속해서 들어갔고 산업은행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자 이제 이 HMM에 대한 매각의 의사가 조금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공동관리를 하고 있는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입장과 앞으로 살펴볼 내용은 좀 많겠습니다만 HMM과 하나오션에 대한 산업은행의 지분 매각 관련한 이슈가 나왔다라는 측면에서 이 이슈가 어떻게 반영되는가도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밤 사이에 주요했던 뉴스 중에 하나를 꼽아봐라라고 한다면 이거 들어갈 것 같아요. 스페인과 포르투갈, 프랑스 남부에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수라장이 됐다고 하는데요. 신호등이 고장나고 항공편이 차질을 빚고 수많은 비행이 뜨지 못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춰서고 기업 공장이 가동 중단됐고요. 이동통신망이 장애가 빚어졌고 교통은 마비됐고 지하철도 마비됐습니다. 지하철의 모습인데 깜깜하죠. 운행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마트의 모습입니다. 시민들이 핸드폰에 이 라이트를 켜고 물건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일상이 완전히 중단된다라는 대규모 정전 사태의 공포를 좀 여지없이 볼 수 있었던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유럽 역사상 최악의 정전 사태네요. 2003년도에 이탈리아에서 수력발전소 전력망 관련한 이슈로 인해서 13시간 정도 정전이 됐던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최악의 일이 벌어진 거죠. 각국에서는 전력이 완전히 복귀되기 전까지는 좀 더 수시간을 견뎌야 한다라는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 파악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원인으로 추정되는 것은 많습니다. 폭염 때문이다. 혹은 사이버 공격, 해킹의 영향이다. 아니면 전력 인프라가 노후화되어 있고 전력원은 많이 필요한데 이 조달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신재생이 불안정하다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전체 에너지원의 절반 정도를 태양광과 풍력 등에서 조절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가지고 오는 과정에 신재생의 불안정성, 전력망의 노후화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주지 않았느냐 이런 시각 등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것의 문제인지는 좀 파악해 볼 필요는 있겠죠. 자, 그러면 유럽의 블랙아웃 이슈가
준 여러 가지 공포를 우리가 마주했죠. 일상이 좀 차단되고 있다는 공포입니다. 그러면 노후화된 전력망의 문제 혹은 폭염의 문제라면 전력 인프라를 보강해야 되는 것이고요. 신재생의 불안정성이 문제라면 우리가 뭐 바람을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햇빛 양을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물의 양도 마찬가지고요. 자연은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에너지를 신재생에서 조달하기 위해서라면 결국 ESS 등이 더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의 불안정함은 기술혁명을 일으키기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필요성이 더 대두될 수 있을 거고요. 만약에 해킹 문제라면 보안 쪽이 연결되겠습니다. 결국 전력과 ESS, 원자력, 보안 측면의 키워드를 놓고 유럽의 블랙아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여기서 연결고리로 한번 섹터별로 분위기 파악을 해봤습니다. 유럽의 블랙아웃, 스페인, 포르투갈의 대규모 정전, 비상사태까지 선포가 된 상황이죠. 최근 섹터의 분위기 보시죠. 원전 쪽은 반등하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의 정책, 탈원전이 아니라 복원전 쪽으로 가닥이 잡힌 점, 체코의 본 계약 임박했다라는 점에서 최근에 원전 쪽은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가운데 유럽의 블랙아웃 이슈가 부각된다면 추가적인 상승을 기록할 수 있겠죠. 미국에서도 우라늄과 원전 관련한 종목들은 오름세를 나타냈고요. 최근에 원전 쪽의 특징주로 봤을 때는 BHI, 어제 이 시간에 BHI에 대해선 저희 브리핑에서 미나 앵커도 그렇고 짚어주셨습니다. BHI가 그 전 거래일 시간 외에서 대규모 수주 소식을 전하기도 했었죠. 어제 강하게 반응하며 17% 상승세로 정고점을 넘어서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도 어제 시세로 봤을 때는 BHI보다 약했습니다만 야금야금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 나타났고요. 자, 원전 쪽을 최근의 분위기로 파악해봤다면 ESS 쪽, 테슬라의 실적을 열고 나면 언제나 전기차가 문제가 아니야, ESS야 라는 얘기가 나오죠. ESS 쪽 실적이 항상 전기차 판매 데이터보다 더 압도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배터리 일정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삼성, SDI 등을 필두로 해서 인터배터리에서 ESS 기술을 선보인다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ESS 쪽은 섹터 분위기로 봤을 때 는 반등은 아니고 관심을 받고 있는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삼성, SDI, 서진 시스템 등 일단 종목들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력 쪽에서는요, 섹터 분위기 최근에 조정의 분위기였죠. 피크아웃 논란도 있었고 수출은 견고하나 좀 지켜봐야겠다라는 시각들은 꽤 많이 나옵니다. 논란이 많았던 섹터예요. 최근에 더 간다 아니다로요. 효성중공업은 어제장은 괜찮았습니다. 그 전 거래일에서 실적이 나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HD 현대일렉이나 LS일렉은 시세 측면에서 최근에 별다른 의미 있는 흐름을 못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가온전선은 그래도 양호한 분위기입니다. 자, 거기서 영향받을 또 보안 섹터로 봤을 때는 최근의 섹터 분위기는 관심 정도입니다. SK텔레콤의 해킹과 또 보험사 GA의 해킹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어제 한싹, 센지랩 등의 종목이 상한가 갔던 이유가 되겠죠. 유럽의 블랙아웃에서 연결할 수 있는 섹터들, 그 섹터들의 최근 분위기, 그리고 그 가운데 최근의 특징주들을 넣어봤고요. 어떻게 영향을 받게 될지는 지켜보겠습니다. 자, 유럽은 블랙아웃, 미국은 아웃일까요? 트럼프 때문에 모두가 지쳐가고 있습니다. 정말 시진핑과 통화를 한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도, 베센트도, 그리고 시진핑 주석도 명확한 코멘트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중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시각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주가가 급락하고 경기가 침체하더라도 어떤 것도 관세 정책은 못 바꾼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다시 한번 관세에 대한 불안감을 자극시켰고요. 증시는 이 관세 변수, 트럼프의 발언을 경계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에만 S&P 500에 160개 기업들이 실적을 내놓기 때문에
그것을 좀 보고 가자라는 심리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굉장히 줄어드는 최근이죠. 그런 가운데 아마존 일부 판매자가 아마존 프라임데이에 참여를 못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아무래도 관세 이슈로 인해 무역이 줄고 항구로 들어오는 컨테이너선이 줄어든 영향이겠죠. 그 때문에 일부 가격 등은 폭등하고 있습니다. 쉬는 가격이 최대 377%까지 올랐다라는 소식이 전달되기도 했네요. 이러한 것이 관세 경기의 변수로 뉴욕장을 타격 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은 보합권의 흐름이었죠. 전체적으로는 조금 보고 가자라는 심리, 단기간에 상승한 것에 대한 부담을 조금 느꼈습니다. 나스닥은 엔비디아 영향 속에서 변동을 좀 보이기도 했죠. 빅테크 실적과 무역 협상을 앞두고 관망세가 짙었습니다. 빅테크 실적이라고 하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그리고 애플과 아마존 등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바닥 도달 단정하기엔 이르나 조만간 위험 선호 분위기로 전환 가능성 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월가 내에서도 더 간다 아니다로 의견이 굉장히 분분한 상황이고요. 종목별로도 한 2, 3일 정도의 특징주는 있으나 일주일 혹은 추세적 상승의 특징주가 부재하다라는 점에서 미국에 대한 고민이 여전히 깊다라는 것은 여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특징주를 좀 열어볼까요? 엔비디아가 2% 빠졌네요. 4% 장중 하락 대비해서는 조금 낙폭을 줄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발 매수세 유입이 있었고요. 일라이릴리가 HSBC 측에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매도로 낮췄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죠. 그러면서 밸류에이션과 경쟁 심화에 대한 우려감을 좀 안았습니다. 0.8% 정도 하락으로 끝나기도 했네요. 다행히 낙폭이 그리 크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조금 진정되는 분위기인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IBM 측에서는 5년 동안 미국에 1,500억 불을 투자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트럼프가 계속 미국 내 이런 얘기를 꺼내 들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약간의 화답의 흐름이었죠. IBM의 주가는 일단 상승세를 기록했고요. IBM 측에서는 양자에 대한 투자 언급도 있었습니다. 양자 종목들이 드라마틱하진 않았습니다만 IBM 역시나 특징 이슈로 하나 넣어볼 수 있었네요. 엔비디아는 조금 부진했다라는 소식, 하웨이 칩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부담을 안고 있었다.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조용하게 나온 뉴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테슬라의 사이버캡 양산에 이 삼성전기와 대덕전자가 FCBGA 기판을 공급하게 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르면 올 하반기에 공급하는 걸 목표로 세우고 있고요. 초도 수량은 좀 적지만 신규 시장의 개척의 의미로서는 의미가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어떤 뉴스가 나와도 기판주가 장기 시세를 내지는 못했었는데요. FCBGA 이슈 일단은 체크해 두고 시세의 연속성이 나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속 주요 이슈들 살펴봤고요. 이제 박앵커의 연결고리, 오늘은 내용 요약 정리 이어가겠습니다. 자, 시장의 측면에서는 미중 협상이 공회전을 돌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거의 도돌이입니다. 하루는 협상 기대, 하루는 오히려 격화될 수 있다라는 불안, 또 하루는 협상 기대, 그것은 트럼프만의 생각, 이런 이야기가 계속 돌고 돌다 보니까 시장이 뚜렷한 베팅을 연속적으로 해나가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징주는 그리 우호적일 게 없었던 밤사이 뉴욕장이죠. 엔비디아는 하웨이빨 이슈 등으로 트럼프 부담으로 인해서 떨어졌습니다. 어제 모건 스탠리의 반도체 빙산이 오고 있다 소식에 이 엔비디아 이슈까지 맞물렸을 경우 약간의 타격이 있을지 봐야 되고요. 일라이릴리도 HSBC의 공격이 있었죠. 비만 당뇨 쪽에 센티가 위축될지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최근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었는데요. 일단 어제 장중에 뉴스만 있었고 시간 외 뚜렷한 뉴스는 보이지 않았습니다만 인벤티지랩이 애프터마켓에서 폭등하는 흐름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인벤티지랩의 이 폭등 이후에 일라이릴리의 이런 HSBC의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한 점이 나왔기 때문에 어떨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한 건 최근에 시장의 비만 당뇨 쪽의 이슈는 경구용 혹은 장기 지속형 주사 쪽으로 관심이 옮겨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슈가 계속 관심을 받게 될지는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일라이릴리의 시세는 오늘 쉬어가는 분위기였다. 이렇게 정리되겠습니다. 유럽의 정전은 앞서 봤다시피 ESS, 원전, 그리고 전력 인프라 키워드를 떠올려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이 중에서 어느 쪽으로 영향을 받을진 모르겠습니다만 키워드 생각나는 내용은 이 정도입니다. 종목별로 이슈로 본다면 하나시스템, 시간 외에서 호실적을 냈어요. 영업이익이 예상보다 32% 증가였습니다. 하나시스템의 실적이 나왔고 이제 내일이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그 한국항공우주 등의 실적도 나오니까요. 체크해 주시죠. 자, 보완주는 정치권의 관심을 받았다라는 점과 유심, 이심, 보완주 계속해서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이러하기 때문에 좀 더 영향을 받아갈 여지가 있다라는 점의 가능성. 다만 단기 트레이딩용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산업은행의 매각은 HMM과 하나오션 쪽의 시세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터배터리 시즌이 임박했습니다. 인터배터리 하면 우리 작년과 재작년 떠올리시면 딱 키워드 하나 있죠. 전고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키워드가 분산되는 느낌이네요. 꿈의 배터리 전고체 외에도 최근에 나트륨 이온전지 배터리 이슈가 관심을 좀 받고 있죠. 어제 WCP나 혹은 자이글 등의 주가가 올랐던 것이 이 이슈의 영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ESS. 이번에 인터배터리 어느 키워드로 가게 될지는 보셔야 될 거고요. 인터배터리에서 ESS 키워드로 LG엔솔, 삼성 SDI, SK온에서 ESS에 사업을 꽤 주력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 삼성 SDI가 인터배터리 유럽에서 ESS 배터리 기술을 전시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LG엔솔에 이제 ESS 관련 뉴스도 전달드렸었는데 ESS 관련주들은 이 정도 꼽아볼 수 있죠. 서진 시스템 그리고 배터리사들, 전력사들, 혹은 SK 이터닉스까지도 연결해 볼 수 있을 겁니다. ESS는 앞서 유럽의 전력 사태도 보셨다시피 신재생만으로는 안정적인 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바람과 혹은 햇볕에 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로 ESS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ESS 수요가 늘고 있고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방위적인 관세 부과로 인해서 한국의 ESS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셀 3사를 비롯해서 ESS 관련한 좀 작은 종목들까지 관심 받게 될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이번 주 오늘 이제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2인이 확정되고요. 하이브나 ST팜, 동아소시오 홀딩스 등의 실적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일은 트럼프 주니어 방한 이슈가 있습니다. 조선 섹터의 세론이 될지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줄지 봐야 되겠고요. 하나에어로와 한국항공우주의 실적 확인이 필요하죠. 목요일 우리 휴장이고요. 자, 5월과 6월, 이제 5월이 임박한 상황에서 애플의 실적 발표 중요하죠. 5월 1일, 5월 7일 인터배터리 일정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정에 대한 내용들 잘 기억해 주시면서 관련해서 내 포트 종목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섹터 이슈 들어가겠습니다. 조선에 대한 이야기 오늘 미나 앵커가 자세히 잡아주신다네요. 네, 그렇습니다. 조선주들이 정말 랠리를 이어갔잖아요. 그만큼 조선주들이 고점을 찍고 있는데 그만큼 또 부담감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조선주의 현재 위치 그리고 앞으로 낙수 효과가 기대되는 조선 기자재 쪽 오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이번에 대표 조선사들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대체적으로 호실적을 기록을 했죠. 가이던스, 시장의 이 컨센서스를 모두 다 상회하는 수준 대체로 기록을 했고요. 삼성중공업만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우선 HD, 한국조선해양, HD, 현대중공업, 현대미포를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이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수준을 나타냈지만 어제장에서 그렇게 큰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점까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선사들이 실적도 잘 발표를 했는데 그 전에 이미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현재 시점 어떻게 봐야 하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같은데요. 우선 이 조선사들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긍정적인 것은 맞습니다. 특히나 이 가스선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고 최근에 들려오고 있는 여러 가지 호재성 이슈도 LNG선이라든지 가스선 쪽으로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망 자체는 긍정적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조합이 지금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의 이 쉽스 액트, 그리고 미국 관세 협의와 관련해서 7월 패키지에 대한 이슈가 최근에 나왔다는 점, 그리고 미국의 해군성 장관이 이제 30일에 방한을 한다는 소식과 함께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이 맞물리게 되면서 조선주들을 향한 여러 가지 모멘텀은 꾸준히 나오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선박으로는 LNG선이 꼽히고 있는데요. 미국 선적이 아닌 국제무역선의 경우 이제 미국에서 해외 조선소에서도 건조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점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 선박사들이 갖고 있는 미국의 국가에서 지금 만든 LNG선 같은 경우 총 52척의 배를 갖고 있는데 그 안에서 한국이 46척을 건조했기 때문에 한국이 여전히 우위를 선점하고 있다는 점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어쨌든 미국 내에서 LNG 운반선에 대한 생산 체제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여전히 이 투자를 계속해서 좀 단행할 것이다라는 점도 중장기적인 기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바라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나중에 좀 눌림목이 많이 나오고 차익 매물이 나온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지는 또 한번 가늠을 해볼 필요 있어 보입니다. IBK 투자에서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조선사들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내렸는데요. 우선 최소 2030년까지 LNG의 이 수주 슬롯을 채울 것으로 보인다. 이 전망은 지난 10월부터 유지를 해왔습니다. 다만 당분간 LNG에서 추가적인 업사이드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수주는 할 것이고 업황 자체는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다시피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거죠. 우선 LNG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여기서 또 하나 최근 들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쪽은 LPG선이라든지 이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 그리고 에탄 운반선 이러한 좀 가스선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탄소 포집 저장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다. 이 탄소 포집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최근 들어서 매우 높아지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조선사들도 발을 맞추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LNG선에 대한 트렌드가 이제는 LPG선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라는 점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할 경우 반사이익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져갈 수 있다는 점도 여전한 투자 모멘텀으로 잡히고 있는데요. 우선 이 탄소 중립 그리고 액화 이산화탄소라든지 가스선에 대한 전망을 살펴보시면 클락슨 리서치에서는 2050년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 위해서 연간 6기가톤의 CO2 포집 저장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고 글로벌 CCS 연구소에서도 2026년부터 30년까지 CO2 운송 저장 프로젝트 수가 지난 대비 약 4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추진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약 2,500척의 운반선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해줬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시장 확장성이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한국이 일본보다 더 큰 성장 기회를 누릴 것이다. 그리고 중국이 견제를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의 위치가 더욱더 높이 책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 모멘텀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에탄 운반선으로 꼽히고 있는 VLEC 같은 경우에는 한국 조선업의 독점 프리미엄이 있다라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최고 수익성 선 중인 LNG선에 준하는 마진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LNG선이 잠깐 지더라도 다시금 LPG선이라든지 이 VLEC 같은 이러한 좀 가스선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실 뭐 이렇게 가스선이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정말 잘 해내고 있다라고 100번, 1000번 말을 해도 사실 중요한 거는 주가잖아요. 그런데 계속 말씀드리고 있다시피 사실 이 조선주들의 주가는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선주들에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포인트는 좀 적어진 것 같고요. 그에 따른 낙수 효과로 이제는 수급이 그 맥락 안에서 조선 기자재 쪽으로 가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에 집중을 해봤습니다.
일단 조선사들이 실적을 많이 땡겨왔을 때 시간차를 두고 그 실적이 반영되는 쪽이 또 조선기자재 쪽이다라는 코멘트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기자재주들 눈여겨보자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밸류체인 판을 정리해봤습니다. 피팅 관련해서는 최근 들어서 많이 들으셨을 것 같고요. 태광, 성광밴드 이쪽이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가운데 본행제 쪽에서는 동성화인텍이 주목을 받고 있다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진 및 부품, 선박블록, 탱크 이쪽에서 탱크 쪽에 좀 집중을 해가지고 오늘 자료를 준비해 봤는데요. 세진중공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진중공업은 LPG선의 탱크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고객사 버프를 톡톡하게 누릴 수 있는 기업으로 꼽히고 있는데 고객사가 정말 탄탄하거든요. HD 현대중공업과 한국조선해양, HD 현대미포조선에 독점 공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3사 자체가 글로벌 점유율을 거의 50%를 넘기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가져올 수 있는 실적 자체만 보더라도 글로벌 1위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점유율을 세진중공업도 1위 수준으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가져갈 수 있는 메리트가 상당히 크다라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과도 새롭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삼성중공업이 이제 LPG선 탱크와 관련해서 2척을 수주했다라는 소식도 살펴볼 수가 있었던 만큼 세진중공업은 계속해서 고객사를 다변화하고 있고 그 안에서 매출처를 확보하고 있다라는 점도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적과 관련해서 당연히 모멘텀 그리고 기대감을 갖고 있겠죠. 사실 매출액만 보면 매출액은 이렇게 막 크게 성장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은데 그 안에서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2022년에는 249억 원에 그쳤었던 영업이익이 다음 해에는 335억까지 확대가 됐고 2024년에는 359억까지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 자체도 6%에서 10%대까지 3년 동안 꾸준히 성장했는데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10% 두 자릿수대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성과를 알게 모르게 계속 내고 있다라는 점도 긍정적인 포인트로 짚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식이 있는데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조선사들이 호실적을 기록할 경우에는 기자재 쪽으로도 낙수 효과가 기대가 된다. 그리고 기자재들은 보통 시간차를 두고서 실적이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조선 3사라든지 새롭게 계약을 체결한 삼성중공업, 한화오션이 앞으로 수주를 계속하게 되고 실적이 좋아진다면 그 부분에서 기대해 볼 수 있는 점도 많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당에 대한 매력도도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요. 상장 이후에 현재까지 단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매년 배당을 계속해서 좀 지급을 했다라는 점도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마음의 안정을 가질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봤을 때 증권가에서도 목표 주가를 잘 제시하고 있는데요. IBK와 다울투자증권에서 올해 들어서 이번에 목표가를 제시했습니다. IBK투자증권에서는 11,500원으로 목표가 상향했고요. 다울투자증권에서는 11,000원까지 목표가 제시한 만큼 세진중공업이 앞으로 실적을 잘 쌓아 올리면서 다시 한번 주가 탄력을 받아 나갈 수 있을지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오른 K조선주들이 부담스럽다면 그 안에서 낙수 효과가 기대가 되는 조선 기자재주들을 살펴봐도 괜찮은 것일지 그에 대한 투자 포인트 저희 방송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양 지수가 그리고 미국장이 일정 부분 꽤 많이 떨어져 있다가
올라온 상황이죠. 과매도권이 아니라 과매수권입니다. 그러면 이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섹터별, 종목별로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장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 오늘 IS 김태성 본부장님 그리고 MTNW 김진만 어드바이저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시장의 분위기 파악부터 해보겠습니다. 진만 쌤. 네. 일단 나스닥에서는 엔비디아의 변동이 좀 있었고요. 뉴욕장은 약간 숨고르기. 트럼프의 오락가락 말 속에서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될까 고민됩니다. 거기다 모건 스탠리는 뭔 반도체, 한국 반도체에 왼수가 졌는지 어제 또 이렇게 빙산 얘기 꺼내놓으면서 우리를 힘 빠지게 만들었어요. 이 시장과 이 분위기 좀 살펴주시죠. 네, 일단은 나스닥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좀 가파르게 올라왔습니다. 이제 몇 거래일 만에 뭐 과매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충분히 올라왔다라고 이제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일단 여기서 이제 직전 고점에 대해서 뚫을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여기까지 어느 정도 쌍바닥을 찍고 올라왔는데 이게 추세가 완전히 전환이 돼서 직전 고점까지 갈 수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 지금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사실 이제 이전만큼의 유동성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표가 다 좋을 거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목요일, 금요일부터 해서 조금 이제 불편한 지표들이 나옵니다. 이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라든지 제조업 지수 나오고서 네. 하나만 긁혀도 거의 마이너스 3% 이상 나올 수 있을 만한 지표들, 즉 경기 침체에 대해서 선행 지표와 후행 지표들이 같이 나오고 있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무조건 이제 떨어질 만큼 떨어졌으니 올랐을 거야. 그냥 사두고 놔두면 돼. 이런 뷰의 전략은 조금 이제 힘들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에 좀 반응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현금 포지션도 분명히 있어야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어느 정도 나스닥도 그렇고 다우도 많이 올라왔는데 반도체 지수가 전혀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즉 이전에 테슬라가 주도했었던 엔비디아가 주도했었던 반등의 시장이 아니라 지금은 일단 순수하게 저점을 회복하는 구간 정도로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일단은 불편한 데이터들이 많기 때문에 저라면은 이제 좀 급하게 보시는 분들은 수요일 혹은 이제 금요일 이전까지 단기 트레이딩성 자금으로 들어간 부분들 혹은 이제 짧게 보려고 저점 매수를 들어간 종목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한국 증시로 돌려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외국인 매수세가 하나도 안 보입니다. 지금 네. 이제 선물 매수 정도만 가끔 보이고서 외국인들이 현물 정도는 거의 매수를 안 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기관의 매수세로 끌어올린 지수가 여기서 기관이 언제 차익 실현 매물을 출회하느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매물들을 외국인들이 받아줄 수 있느냐가 한국 지수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여부가 좀 체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주도 섹터가 나와야 되는데 다 애매합니다. 조선도 애매하고요. 사실 올라가고는 있다라고는 하지만 조선도 애매하고 반도체는 전혀 회복을 못하고 있고 2차 전지는 숨은 쉬고 있는데 여기서 태세 전환을 하려면은 지금 실적이 좋아야 되는데 오늘 에코프로비엠 실적 나왔는데 아마 안 좋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주도 섹터가 되기 부족한 섹터 정도로만 체크를 해보기 때문에 즉 이제 스몰캡 정도로는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 반도체나 2차 전지 혹은 이제 IT 업종 전반에 대해서는 아직은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실적 발표쯤에 해서 이제 아마 단기 반등이 꽤나 강하게 나올 거다. 다만 이제 5월, 6월, 7월 정도 가서는 되게 불편한 지표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상승 랠리가 언제 끊길지 모르기 때문에 가파르게 카멜레온 전략을 한번 써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기적 관점은 모르겠으나 일단 단기적인 노림을 갖고 투입했던 자금에 대해서는 슬슬 좀 이익 실현을 하면서 회수해보자라는 전략으로 지표나 여러 변수가 나올 가능성을 열어두셨습니다. 자, 김태성 본부장님은 시장에 대해서 어떤 시각이신지요? 일단 미 장이 종가 기준으로 보면 크게 변동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중에는 사실 걱정이 될 만큼 조정이 나오는 순간도 좀 있었다라고 설명부터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엔비디아, 테슬라가 그렇죠. 낙폭을 확 키웠다가 특히나 좀 지금 줄였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화웨이가 H100 수준의 이 최첨단 반도체 칩을 자체 개발한다라는 뉴스가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칩은 H20, 그러니 저사양의 제품이었는데 H100은 블랙엘 아키텍처로 만드는 칩 전 단계인 가장 최신형 칩인데 여기에 버금가는 혹은 이걸 능가하는 또 자체 칩을 또 생산하는 뉴스가 엔비디아의 주가에 지금 발목을 잡은 모습인 것 같아요. 만약 이 뉴스가 작년과 재작년에 나왔다면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냥 흘려드렸을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올 초 우리가 설 연휴 때 딥시크러를 한번 보고 그 여파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느끼는 바 이게 말이 아니라 정말로 이럴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좀 보고 있다 보니 투자자분들이 지금 불안해 혹은 불확실성에 좀 떨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결국 뭐 JP모건이 됐든 모건스탠리가 됐든 우리나라 반도체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우리나라 반도체 IT가 전체적으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글로벌 시장의 중심인 미국 증시의 반도체 지수 그 안에 엔비디아가 사실은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엔비디아마저도 지금 흔들리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모건 스탠리가 무슨 이야기를 했던지 간에 그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엔비디아의 조정이 사실 우리나라 반도체 IT에게는 다소 부담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리포트 내용에 크게 저는 개의치 마시라라는 이야기를 드림과 동시에 엔비디아가 좀 저조하기 때문에 반도체 IT 투톱에게는 시간이 좀 필요할 뿐 저는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는 있을 것 같고 네. 대신에 제가 누차 강조드리듯이 반도체 IT 투톱만큼은 상승할 때 쫓아가면 그렇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 자체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여전히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조정이 나오는 날 장중에 좀 배수하기가 부담스럽다. 이거 언제까지 떨어질지 모르는데 이거를 왜 미리 사고 있는 게 맞는가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종가에 한번 투자를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반도체 IT 투톱이 만약 바닥을 잡고 올라서는 구간이 나오게 된다면 저는 최근에 거래되게 된 리노공업 그리고 여전히 삼성전자 밸류체인 쪽이 당분간은 더 유리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노공업 그리고 반도체 투톱에 대한 전략을 주셨습니다. 근데 김태성 본부장님, 지금 시장에 이 반도체 투톱만큼이나 두 종목이 이슈가 되는 게 한미반도체와 한화비전입니다. 어제도 명확하게 양봉, 음봉으로 나뉘는 흐름이 있었고요. SK하이닉스랑 한미반도체 이 관계 균열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 나옵니다. 아직은 뭐 언론 보도 혹은 썰 이런 내용들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엔지니어를 철수한 건 또 맞긴 하니까요. 그렇죠. 이들 사이의 기류 속 투자자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양사에 다니는 직원들이 또 쓰는 플랫폼들 여기저기서 이제 많은 글들이 좀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걸 봤더니 단순히 썰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좀 불편한 관계들이 이어지고 있겠구나라고 느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주식 투자를 하신 분들은 그런 것에 굉장히 민감하신 분들이 네. 모여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장중에도 한미반도체가 올라가면 하나비전이 밀리고 또 한미반도체가 밀리게 되면 하나비전이 또 치고 올라가는 그러한 수급의 시소게임 양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일정 부분의 비중은 줄일 수는 있어도 SK하이닉스가 지금 굉장히 속도를 내도 모자를 판에 한미반도체와 완전한 결별이 가능할까? 라는 부분은 저는 좀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미 반도체 입장에서는 이원하는 게 불편하겠죠. 하지만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중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충분히 이원화하는 것은 저는 가능하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한미 반도체의 불확실성이 완전하게 해소가 되기 전까지 투자하기가 어렵다 한다라면 저는 하나비전을 꼭 체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두 기업만큼이나 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또 관심 있을 기업이 HPSP와 또 ST인 것 같아요. 네. 이쪽도 지금 HPSP가 작년 말 그리고 올 초만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더 유리해 보였었거든요. 그런데 지난주 주말 사이에 나온 뉴스를 체크를 해보니까 오히려 ST에 지금 손을 들어주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또 주가의 반응도 ST가 훨씬 더 강하게 나오고 있고. 근데 이제 과거부터 제가 말씀드렸을 때 HPSP의 지분을 한미반도체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한미반도체가 그 지분율을 계속 좀 줄여왔던 건 우리가 모르는 어떤 것들을 그들은 알고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왔는데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간에 좀 도달이 되어 있어서 HPSP 같은 경우에는 저는 리스크 관리 좀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ST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당장 쫓아가자라기보단 조정이 나오게 되면 그동안에 좀 마음고생 하셨던 분들은 비중 조절을 통해서 한번 탈출 혹은 수익을 내보는 전략을 고민을 해봐도 괜찮겠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언제라도 괜찮다. 하지만 반도체 소부장은 지금 나오는 뉴스에 따라서 대체적으로 유연한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유리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한미반도체 불편함 속에서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 동맹이 꽤 큰 이목을 끌던 시절이 있었는데 또 이들이 불편해지고요. SK하이닉스와 한화비전, 한미반도체 이 이슈 속에서 투자자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참 고민이 깊었던 최근입니다. 관련한 이슈에 대해서 내용 정리 좀 더 도와주셨고요. 진만쌤도 반도체 이 소부장 종목들에 대해서 워낙 저희랑 오래 호흡하시면서 많은 종목 전략을 주셨었잖아요. 한미반, 이 한화비전, 그리고 앞서 HPSB, ST 이쪽에 대해서 김태성 본부장님 의견에 동의하시는지 아니면 또 개별 전략 주신다면? 네, 동의하고요. 다만 이제 저는 두 종목 다 매매를 안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시끄러운 종목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사실 아마 한미반도체가 이게 만약에 어제 나온 단독 기사부터 해서 사실 무근까지 이제 한국산 시나리오가 전체적으로 잘 나왔는데 아마 이게 실제로 한미반도체가 SK하이닉스에 철수하는 순간 아마 하나비전 쪽에 혹은 하나세미텍 쪽에 소송 걸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즉 이제 결국에 ST도 그렇고 HPSP도 그렇고 굉장히 긴 장기전이 되는 상황에서 주주들은 피로하기만 합니다. 이게 사실 주가가 어느 한쪽이 원사이드로 끝나야지 빨리 좀 노이즈가 마무리되는데 지루한 법적 공방과 그 다음에 시간이 조금 이제 딜레이가 되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매물대가 나오게 됐었을 때 아마 두 종목 다 피로감이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다음에 한미반도체 회장이 또 이제 원론 분리라든지 여러 가지 좀 시끄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저라면은 두 종목 다 그렇게 매력적인 구간 혹은 이제 뭐 하나비전이 좋든 한미반도체가 좋든 뭐가 좋은 게 아니라 아마 주가상 두 종목 다 우하향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요. 이미 어느 정도 이제 하나비전도 고점의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라면 두 종목 다 매매는 권하지 않고요. 기존의 보유자분들은 한미반도체 보유자분들께서는 하단부를 공략을 해서 마지막 한번 탈출 기회를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나 비전 좀 보유자분들께서는 이제는 어느 정도 놓아주시고 소부장 쪽은 당분간은 조금 이제 어렵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전략 한번 잘 짜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소부장에 대해서 그렇게 의견 주시니 그러니까 항상 좋은 의견만 들을 수는 없죠. 이런 의견이 귀한 것은 맞는데 그냥 심적으로 괜히 속상하네요. 자, 반도체 소부장까지 저희 살펴봤고요. 시청자분들 시끄러운 종목은 그닥 진만쌤 의견에 동의한다 이런 의견들도 올려주고 계십니다. 자, 원전으로 좀 가볼게요. 탈원전에 대한 서러움을 좀 극복하는 최근의 시세가 나옵니다. BHI 어제 강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흐름 괜찮습니다. 자, 김태성 본부장님, 원전에서는 어떤 의견 주실 겁니까? 긍정적으로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유럽의 원전 수주에 대한 이슈 때문에 작년 3분기부터 계속 기대감에 올라왔었다가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이제 세론 뉴스로 좀 작용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상을 해보면 5월 첫째 주라든지 혹은 이제 5월 둘째 주,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다다음 주 정도에 이제 최종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지금 현재 굉장히 높거든요. 만약 여기 구간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원전주들 같은 경우에는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더 치고 가는 게 맞을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일단 하차를 해야 되는 것이 맞을 것인가. 그런데 많은 투자자분들이 결국에는 계속 홀딩 혹은 이제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다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네. 두산 에너빌리티만 강한 것이 아니라 두산 에너빌리티, 물론 BHI는 어제 대규모 또 수주 공시가 나와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한전 KPS, 한전기술 이러한 기업들이 모두 여기 구간에서는 이제 슈팅이 한번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위치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저는 보여져서 원전주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조금은 더 가져가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저는 여전히 원픽으로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제 3만 원 가격대를 좀 돌파하는 것을 기대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올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체코 자회사 두산 스코다 파워가 또 체코 시장에서 IPO를 준비하고 있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물밑 작업이 다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체코 원전에 대한 부분이 잘 해결이 됐으니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제 스코다 파워도 본격적으로 또 이제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려는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아서 저는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진만쌤도 사실 과거에 원전 관련한 커버를 굉장히 꾸준하게 해주셨었기 때문에요. 원전, 저희 그때 막 그런 얘기 했잖아요. 원또속이라고. 원전은 이슈는 나왔는데 관심 가지면 또 우리를 속이는, 뒤통수 치는 그런 흐름이었다. 이랬는데 그때랑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원전 지금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그래도 외국인들이 몇 없는 수급이 조금 나오는 데가 원전 쪽입니다. 그래도 수급상 굉장히 좋은데 일단 시간이 별로 없은 것 같습니다. 이제 5월 체코 원전 수주를 빼고는 이제 좀 이제 주가를 여기서 더 들어올릴 만한 이제 뉴스를 찾아봤는데 없습니다. 해외발 모멘텀이 지금 사실상 이제 외국 원전주들이 조금 이제 예전만큼의 힘을 못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히 국내 관련된 모멘텀, 그다음에 실제로 두산에너빌리티나 BHI 같은 뭐 원전주로 대표되는 기업들이 LNG 터빈 관련된 혹은 가스 관련된 수주들이 이어지게 되면 사실 원전 모멘텀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원래 사업 부분들이 잘 돼서 지금 현재 주가를 형성을 하고 있는데 네. 일단 그럼에도 체코 원전 관련된 수주가 어떻게 되든 결과물이 좋던 안 좋던 패가 나오게 되면 한국산 세론 뉴스가 작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딱 두산 에너빌리티가 직전 고점에서 한 8%, 그다음 BHI는 이전에 어제자에서 이제 좀 수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서 고점을 돌파를 했는데 일단은 지표를 보실 때 당연한 이야기지만 뭐 반도체의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보듯이 원전 쪽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계속 보셔야 되는 상황에서 여기서 직전 고점을 뚫을 만한 이슈가 딱 체코 원전 딱 한 번 정도 거기서 매물 맞고 튕기는 시나리오가 가장 저는 낫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라면은 일단은 5월 정도 체코 원전 계약 이슈가 나와서 결과가 좋던 안 좋던 그 당일날 한번 매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BHI도 마찬가지로 BHI는 두산 에너빌리티보다는 룸이 훨씬 더 많지만 그럼에도 어느 정도의 고점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같은 이슈로 해서 좋게 될 경우에 저라면 그때 정도에는 충분히 수익률 자체도 굉장히 많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전히 BHI는 사도 되지만 두산에너빌리티는 룸이 그리 많지는 않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그래도 이제 좀 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은 게 그래도 이제 물리신 분들이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는 31,000원 정도가 돌파가 되면은 한 번 정도 정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BHI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한 3만 원 정도까지는 지켜보셔도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 짤막짤막한 원전주들은 사실 굳이 보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BHI에 대해서 상승룸은 더 열려 있다라는 점만 기억이 나버리는 항상 좋은 쪽으로만 자꾸 기억이 이렇게 편협하게 흘러가네요. BHI 3만 원 기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전 했고요. 앞서 이게 유럽의 전력 문제가 있었죠. 정전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와 관련해서 김태성 본부장님께 짤막하게 듣고 싶어요. 이게 원전을 향하는 뉴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ESS 혹은 전력 인프라. 근데 시장의 분위기가 지금 전력 인프라에 그렇게 관심 주는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인터배터리 ESS. 그럼 ESS 쪽으로 봤을 때 가치가 있다고 보는지 투자할 종목이 있다고 보시는지. 그러니까 일단 원인 규명이 먼저이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정전 사태가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지.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전력이 부족해서 발생한 건지 아니면 또 그 외에 외부의 요인 때문에 발생한 건지 이 부분이 먼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우선 만약 전자의 시나리오라면 원래 시장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사실 전력기기 쪽이 당연히 선두주자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LG전자 일렉트릭이 생각보다 그렇게 힘이 좋지는 않죠. 그런데 이등주였던 만년 이등주였던 효성중공업이 오히려 어제와 지난주부터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지금 힘을 받아가고 있는 효성중공업을 먼저 보시는 게 저는 맞을 것 같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 전력 공급에 대한 이슈가 대두가 돼서 화두가 되면 유럽 이야기를 했을 때 방금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 이야기를 했잖아요. 두산 에너빌리티 제가 이야기를 했었을 때 체코에 또 두산 스코다 파워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연결고리를 가지고 또 SMR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했었을 때 저는 이쪽이 SMR. 한 번 더 또 움직일 가능성은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전력이 부족한 것을 작년과 재작년처럼 계속 전력기기만 이제 생각을 하시기보단 저는 생각의 확장을 하는 것도 지금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1순위는 효성중공업이 되겠지만 저는 2순위는 만약 이게 SMR까지 연결이 되었을 땐 두산 에너빌리티가 한 번 더 또 치고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명분은 되니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한번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쪽으로 또 연결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셨네요. 방산 가겠습니다. 하나 시스템 실적 나쁘지 않았고요. 하나에어로 한국 항공우주 실적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에어로 실적이야 뭐 YOY 기준으로 8배 이상 뭐 이렇게 얘기 나오니까요. 워낙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 카이는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질 거다 이런 얘기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산주 어떤 대응을 해야 될까요, 진만쌤? 일단은 실적이 아마 이제 수요일 날 나오게 되면 좀 괜찮게 나오겠죠. 아마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굉장히 좋게 나올 거고 주가도 보시게 되면 유상증자 이슈를 다 밟고 올라 오히려 또 신고가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은 어제 하나오션이 딱 보여줬죠. 실적이 엄청나게 잘 나왔는데 세론 뉴스로 작용이 되면서 일단은 한 번 정도 비슷한 견해로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뭐 좋고 나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순수하게 주가상 아마 좀 너무 좋게 나오게 될 경우에서 올라갔다가 또 내려오는 그런 액션이 보여주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오히려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분기 실적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이거를 더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제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건 좋을 건데 지난 분기가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이것을 충족시키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라면은 방산 쪽은 일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실적 발표 이전에 저는 좀 매도하는 전략을 써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무조건 이제 장밋빛만 이야기하는 것도 좋겠지만 어느 정도 리스크가 이거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조선 쪽과 비슷한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 세론 나왔다가 바닥을 다시 잡고 올라가는 그림을 그려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방산 쪽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기점으로 해서 단기 조정권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더 갈 것 같지만 아예 롱으로 되게 긴 텀으로 롱텀으로 좀 홀드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뭐 단기 노이즈에 굳이 휘둘릴 필요는 없겠지만 내가 한 70만 원, 80만 원 초반대 들어가 보신 분들께서는 분명히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전에 매도하시는 전략을 써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산주 언급해 주셨고요. 김태성 본부장님은 방산과 조선 중에 코멘트 도움 주신다면 어느 쪽으로 하시겠어요? 저는 거의 한 3주 전부터 방사는 조금 회의적, 대신에 조선은 적극적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와서 아마 방산주 좋아하시는 분들이 저에 대해서 좀 반감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일단 뭐 방산주가 안 좋다라기보다는 앞서 이제 대표님 이야기처럼 일시적인 차익 매도가 나온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좀 더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계속 이제 좋았던 뉴스의 반복. 그런데 이제 조선 같은 경우에는 좋았던 뉴스의 조선도 반복 아니냐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트럼프가 원하고 있고 또 이제 선종적인 부분에서 우리나라 조선 빅4가 조금 먼저 골라서 생산을 할 수 있다는 지금 이점을 활용을 해본다면 둘 중에 굳이 비교를 하자면 저는 조선주를 보는 것이 조금은 더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대신에 사실 너무 덥석덥석 이쪽도 이제 잡기보다는 기술적으로 스킬이 좀 필요한 구간에 돌입되었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자, 이제 눈여겨볼 종목군까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종목군 가기 전에 이거 하나만 짚고 가겠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이 유심 사태로 민심이 상했어요. 그렇죠. 유심 관련주들의 급등이 나왔단 말이죠. 뭐 보안주도 그렇고요. 여기서 이제 단기적 관점에 대응이야 사실 많은 분들이 뭐 하고 계실 거고요. 이게 중기로 대응할 건 아닌가요, 아직은? 중기로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요? 저도 어제 동네 지나가다 보니까 동네 줄 대리점들마다 다 서 줄을 서 계시는데 그걸 아마 교체를 다 못 받으실 것 같고. 막 화내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이 사태가 아마 한 일주일 정도는 저는 더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간대별로 좀 잘 구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유심을 물리적으로 교체를 한다면 엑스큐어라든지 아니면 유비벨록스가 지금 1순위일 것 같고 후순위로 지금 한솔 인티큐브가 올라가는 이유는 과거에 엑스큐어의 대주주였던 이력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두 기업에 만약 시차가 나게 되면 그래도 엑스큐어 쪽으로 계속 저는 보신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보안 쪽으로 제가 쭉 봤더니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 많지 않습니다. 세 기업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니언스하고 아톤 그리고 라운시큐어. 그런데 라운시큐어는 지금 액면 병합 때문에 거래 정지를 당한 상태라서 네. 만약 현재 구간에서 보신다면 저는 오늘 아톤을 계속 보신 게 맞을 것 같고 어제의 대장주가 한싹이었음을 감안을 해보면 한싹은 기준점으로 삼는 게 맞다. 그리고 이제 유심 보호 또 서비스를 하는 기업이
IG비전하고 LG 헬로비전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LG 헬로비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윗꼬리가 굉장히 많이 달리는 기업이라 어제도 윗꼬리 달렸으면 오늘 이야기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윗꼬리 달리려다 말고 다시 올라가는 걸 네. 보니 만약 앞선 두 분야가 조금 가격적으로 부담이 있다라고 하면 IG비전과 헬로비전 만약 오늘 장중에 조정이 나오면 이쪽까지도 같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체크를 해보자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이슈가 있었던 보안 쪽 그리고 유심 쪽 살펴봤고요. 이제 관심 두시는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진만쌤, 밤 사이에 미국 내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분야인 의료 AI나 양자나 자율주행이나 다 이슈가 있었어요.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로보택시 스타트업 포니 AI가 텐센트 투자한다라는 소식에 거의 50% 폭등하기도 했었고요. 얼마 전부터 이제 자율주행 규제 완화 이슈도 있었는데 이쪽이 괜찮을까요? 아니면 의료 AI 쪽이 괜찮을지 궁금해요. 왜냐하면 진만쌤이 이제 투자자분들과 함께 템퍼스 AI로 수익을 많이 내셨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템퍼스 AI 네. 얘기해 주시겠어요? 아니면 자율주행 해주시겠어요? 저는 의료 AI 쪽 한번 의료 AI 코멘트 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제도 그렇고 이제 미국장도 조금 이제 어느 섹터가 가장 가파르게 회복을 하는지 좀 체크를 해봤는데 이제 간만에 좀 이제 템퍼스 AI랑 그다음에 리커전 파마슈티커스라는 이제 신약 AI 기업들 혹은 이제 의료 좀 AI 진단 쪽 기업들 보시게 되면 그래도 꽤나 가파르게 올라가고 여기서 돌파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국내 의료 AI 쪽도 지켜보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원래 이제 전통의 강자였던 이제 루니카 뷰노는 사실 전체적으로 너무나 좀 오래되었기 때문에 네. 시장의 주목을 못 받아서 이제 최근에는 뭐 온코크로스라든지 시어스 테크놀로지 같은 조금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이 꽤나 조금 주가 상승률이 좋았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업들도 한번 이제 전체적으로 이 AI 섹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주도 섹터가 부재하고 있는 가운데 분명 의료 AI는 정책적인 모멘텀까지 같이 더해서 분명히 이제 한 번 정도의 관심 권역에 둘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실적이 오히려 이제 사실 이런 구간에 이런 최근의 트렌드상 보시면은 오히려 뭔가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이 더 안 가고요. 오히려 덜 찍히는 기업들이 많이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제 내가 조금 그래도 성장성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뭐 루닛이나 뷰노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는 이제 오버슈팅을 원한다 하면은 이제 시어스 테크놀로지나 온코크로스 같은 이제 의료 AI 종목들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의료 AI 쪽에 기존의 투자자분들과 호흡해서 수익이 잘 나셨고 미국 종목으로 대응하셨는데 이제 국내에서도 눈여겨볼 수 있는 종목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김태성 본부장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오늘의 종목으로는 노머스. 네. 한 번씩 노머스 얘기 계속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엔터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냐, SM이냐, JYP냐 고민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나오는 뉴스 포션을 통해서는 중국의 포션이 많은 쪽을 봐야 된다라고 했었을 때 사실 SM과 DOU가 조금 더 유리하거든요. 그런데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상승률만 놓고 보면 하이브가 또 네. 올해 4분기 실적도 유일하게 괜찮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약간의 속도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은 뭐 많은 시청자분들이 그리고 구독자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실 내용일 것 같아서 저는 만약 새롭게 보신다면 노머스도 괜찮다. 그럼 이제 노머스가 무엇을 하느냐? 이런 엔터사들이 해외 공연을 할 때 가서 이제 프로덕트 그러니까 이게 설치를 해주고 공연을 할 수 있게 환경을 좀 조성을 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중요한 IP까지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 현재 구간에서 만약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면 저는 충분히 뭐 35,000원이라는 가격대까지도 한번 가져가 볼 수 있는 현재 위치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작년에 지금 생각보다는 좀 저조했는데 뭐 상장을 하면서 들어갔던 일회성 비용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받아놓은 공연 파이프라인에 대한 규모라든지 그것을 계산을 했었을 때 이미 작년 성과를 넘어갔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엔터주들 관련해서 보시는 분들 기존에 맨날 보셨던 종목분들보다 네. 저는 추가해서 노머스라고 하는 기업을 보시는 것도 지금은 괜찮은 위치가 아니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두 분의 관심권역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까지 살펴봤고요. 시장의 전반의 흐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진만쌤과 김태성 본부장님과 함께했네요. 두 분 고맙습니다. 네, 대체거래소 프리마켓 출발한 상황입니다. 분위기 살펴보시죠.
자, 일단 상승권역의 출발 종목들은 오늘은 상대적으로 코스닥에서 좀 더 눈에 띄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최근에 좀 부침을 겪었었는데요. 일단 상승권의 출발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눈에 띄고요. 에코프로 BM, HLB, 에코프로 등의 강세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형주 단에서는 오늘 전반적으로 뚜렷한 시세 보여주는 종목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점 느껴지고요. 주가 등락률 이제 프리마켓에서 상승 상위권을 보시면 인벤티지랩 들어가 있습니다. 12%의 급등 프리마켓에서 보여지네요. 전일 대체거래소 애프터마켓에서 20% 이상의 또 급등이 있었었는데요. 그 시세를 조금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심과 보안주들의 강세, SK텔레콤 해킹 사태 여파를 계속해서 받아가고 있네요. 드림 시큐리티 보안 쪽에서 급등 출발이고요. 코나 아이 역시나 유심 쪽의 종목으로서 올라가네요. 엑스게이트 강세 흐름 보이고요. 자, 반사이 기대감의 LGU 플러스 전일 장중에 3.7% 상승이었죠. 지금 프리마켓에서 2% 상승세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와 하나비전의 시세가 오늘은 어제 장중과는 조금 사뭇 다르게 한미반도체가 오른권, 하나비전은 하락권의 출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요즘 결국 인벤티지랩, D&D 파마텍, 그리고 블루엠텍 이렇게 세 종목이 비만 당뇨에서는 약간 생존의 흐름이었는데 인벤티지랩과 블루엠텍 오늘장에서 일단 상승세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참고용으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체거래소 프리마켓 분위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장중의 흐름 잘 추적하셔서 대응하시고요. 오늘 실적 나오는 기업들 꼭 면밀히 따져주시길 바랍니다.